산 아래로 안개가 내려오는 시각이었다. 청연 고을 끝자락에는 돌담이 높게 쌓인 저택이 하나 있었다. 기와 지붕은 겹겹이 포개져 있었고 처마 끝마다 용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서문방이라 불렀다. 종이를 만들고 먹을 갈고 글을 베껴 파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파는 것은 종이만이 아니었다. 서문방은 권력을 팔았다. 관아의 공문서, 양반가의 족보, 상인들의 계약서. 모든 글은 서문방을 거쳐야만 했다. 어떤 글은 세상에 풀렸고 어떤 글은 영원히 사라졌다. 누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누가 무엇을 알아서는 안 되는지. 그 생사여탈권을 쥔 곳이 바로 서문방이었다. 저택 안쪽 안마당 끝에는 장서각이라 불리는 건물이 따로 있었다. 창문은 언제나 닫혀 있었다. 햇빛이 들지 않도록, 바람이 스며들지 않도록. 쇠사슬이 문고리를 감고 있었고 밤이면 파수꾼이 그 앞을 지켰다. 안에는 청연 고을의 모든 비밀이 담긴 책들이 가득했다. 그 건물의 가장 안쪽 모퉁이에 한 청년이 늘 앉아 있었다. 서문태윤. 서문방 방주 서문태록의 아들이었다. 첫 부인에게서 난 자식이었으나 어머니는 태윤이 10살 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은 병사라 했지만 태윤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죽기 전날 밤 장서각에서 아버지와 격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던 것을. 아버지는 3달 만에 재혼했다. 새 안주인 유씨가 들어온 날 태윤은 처음으로 장서각 안쪽으로 밀려났다. 본체에서 행랑채로, 행랑채에서 사랑채로, 그리고 마침내 장서각 구석으로. 방주님의 명이시다. 태윤 도련님은 이제 장서각에서 기거하시게 될 것이다. 집사의 말이 떨어진 날 태윤은 자신의 자리를 깨달았다. 그는 아들이 아니라 보관물이었다. 3달이 지났다. 태윤은 밤낮으로 책을 읽었다. 읽을 수밖에 없었다. 장서각 밖으로 나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식사는 하루 2번 작은 창문으로 들어왔다. 변소조차 건물 안에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태윤은 책장 사이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재난 기록 장부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 자리에는 먼지만 남아 있었다. 먼지의 모양이 책의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태윤은 손가락 끝으로 그 자리를 쓸어보았다. 먼지가 손끝에 묻었다. 그는 그 장부를 기억했다. 3달 전 청연에 큰 홍수가 났을 때의 기록이었다. 관아에 보고된 피해 가구는 300호. 하지만 그 장부에 적힌 실제 피해 가구는 150호였다. 서문방이 숫자를 부풀려 보고하고 구호미의 절반을 빼돌린 것이었다. 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장서각의 문이 더 자주 잠기기 시작했다. 이틀 뒤 태윤은 저녁 식사 창문으로 들어온 밥그릇을 받았다. 평소와 달랐다. 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쓴맛이 혀끝에 맴돌았다. 태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밥그릇을 창밖으로 내밀었다. 이것을 다시 가져가시오. 창밖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주인마님께서 직접 차려 보내신 것입니다. 도련님의 건강을 위한 약재가 들어있다 하셨습니다. 태윤은 밥그릇을 마당에 쏟아버렸다. 그날 밤 그가 쏟아버린 자리에서 쥐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장서각 문이 열렸다. 서문태록이 들어왔다. 뒤따라 유씨가 들어왔고
집사와 하인 둘이 함께 들어왔다. 태유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다. 태유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내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밥을 먹지 않고 밤에 혼잣말을 하고 책을 찢는다고 하더구나. 태유는 아버지를 똑바로 보았다. 저는 밥을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독이 든 밥을 거부한 것입니다. 혼잣말을 한 적도 없고 책을 찢은 적도 없습니다. 유 씨가 앞으로 나섰다. 보십시오, 방주님. 저렇게 제 어미를 모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이유로 의부사들을 해치겠습니까? 사라진 장부 때문입니다. 태윤의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서문태록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냐? 재난 기록 장부가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께서 관아에 거짓 보고를 하고 구오미를 빼돌린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유 씨가 비명을 질렀다. 이 아이가 미쳤습니다. 방주님, 저 아이의 정신이 온전치 못합니다. 서문태록은 한동안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태윤아, 내 어미가 돌아가신 뒤로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산속 암자에 머물며 마음을 추스르는 게 좋겠다. 아버지, 내일 새벽 짐을 꾸려라. 회곡마을로 보낼 것이다. 태유는 아버지의 눈을 보았다. 그 눈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새벽이 왔다. 태유는 장서각을 나섰다. 아무도 전송하지 않았다. 다만 하인 둘이 그를 마을 입구까지 따라왔다. 그들은 말없이 뒤를 따랐고 마을 경계를 넘자 돌아갔다. 태유는 홀로 길을 걸었다. 하루를 걸었다. 이틀을 걸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그는 불에 탄 마을에 도착했다. 회곡. 마을 입구부터 재와 그을음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집은 몇 채 남지 않았고 남은 집들도 반쯤 무너져 있었다. 벽에는 불에 탄 자국이 선명했다. 사람들은 그 폐허 사이에서 살았다. 마을 입구에 여자가 하나 서 있었다. 중년의 여자였다. 얼굴 왼쪽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다. 목부터 턱까지 이어진 흉터였다. 그녀는 태윤을 보자 말했다. 서문방에서 왔군요. 태윤은 놀라 그녀를 보았다. 어떻게 아십니까? 옷을 보면 압니다. 그리고 여자는 태윤의 손을 가리켰다. 먹물이 손톱 밑에 남아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의 손입니다. 태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묘련이라 합니다. 이곳에서 죽은 이들을 태우는 일을 합니다. 서문태윤입니다. 묘련은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쫓겨났습니까? 아니면 도망쳤습니까? 쫓겨났습니다. 그럼 이유가 있겠군요. 서문방은 이유 없이 사람을 버리지 않으니까요. 묘련이 앞서 걸었다. 태윤은 그 뒤를 따라갔다. 마을 안으로 들어갈수록 참혹함이 드러났다. 집집마다 무너진 기둥, 녹아붙은 철물, 깨진 항아리들이 흩어져 있었다. 3년 전 일입니다. 묘련이 말했다. 밤에 불이 났습니다. 누가 질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압니다. 무엇을 압니까? 서문방이 이 마을을 없애고 싶어 했다는 것을요. 태윤은 걸음을 멈췄다. 묘련히 돌아보며 말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글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문방의 독점에 반대하고 직접 책을 베끼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서문방은 이 마을을 불순한 곳이라 낙인 찍었지요. 그래서 불을?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날 밤 마을을 둘러싼 길목마다 서문방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도망치려는 사람들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태윤의 손이 떨렸다. 묘련은 그를 데리고 마을 끝자락으로 갔다. 그곳에는 작은 움막이 있었다. 벽은 흙으로 발랐고 지붕은 억새로 덮었다. 여기서 지내십시오. 당신도 이제 이곳 사람입니다. 태윤은 움막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좁았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저 항아리들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들의 재입니다. 아직 뿌려지지 못한 재들입니다. 태윤은 항아리들을 보았다. 20개가 넘었다. 그날 밤 태윤은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항아리들이 보였다. 그 안에 담긴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 죽음에 자신의 집안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 아침이 왔다. 묘련은 태윤을 화장터로 데려갔다. 마을 뒤편 언덕, 그곳에는 돌로 쌓은 화장터가 있었다. 돌들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주변에는 재가 쌓여 있었다. 오늘 태울 사람이 있습니다. 묘련이 말했다. 언덕 아래에서 사람들이 들것을 들고 올라오고 있었다. 들것 위에는 시신이 덮여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피곤함만 가득했다. 들것을 화장터 위에 올려놓자 사람들은 묘련에게 고개를 숙이고 내려갔다. 묘련은 시신을 덮고 있던 천을 걷어냈다. 늙은 남자였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고 손은 뼈만 앙상했다. 굶어 죽었습니다. 묘련이 말했다. 석 달 전 관아에서 구호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서문방이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구호미는 청연 홍수 때의 것입니다. 태윤은 시신을 보았다. 그 얼굴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보였다. 자신의 집안이 보였다. 묘련은 장작을 쌓기 시작했다. 태윤도 함께 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장작을 쌓았다. 장작 위에 시신을 올리고 그 위에 다시 장작을 덮었다. 묘련이 불을 붙였다. 불은 천천히 번졌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태윤은 불을 보며 서 있었다. 열기가 얼굴을 달궜다. 눈이 따가웠다. 처음 사람을 태워보십니까? 묘련이 물었다.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익숙해질 겁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익숙해지니까요. 불은 오래 탔다. 해가 중천에 떴고 다시 기울었다. 해가 질 무렵 불이 꺼졌다. 묘련은 재를 모았다. 태윤도 함께 재를 모았다. 재는 따뜻했다. 석 달이 지났다. 태윤은 매일 묘련을 도왔다. 장작을 나르고 시신을 씻기고 불을 지폈다. 그 사이 마을에서는 7명이 더 죽었다. 모두 굶주림이나 병 때문이었다. 어느 날 묘련이 태윤에게 물었다. 왜 돕니까?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속죄입니까?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묘련은 재를 쓸어 모으며 말했다. 속죄는 산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당신의 속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묘련은 태윤을 똑바로 보았다. 당신이 아는 것을 밖으로 내놓으십시오. 서문방이 저지른 일들을. 그것이 진짜 속죄입니다. 태윤은 손에 묻은 죄를 보았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평생 여기서 죄나 쓸어 모으십시오.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 해가 지났다. 태윤은 회곡마을에 남았다. 그는 이제 혼자서도 화장을 치를 수 있었다. 묘련은 나이가 들어 움직임이 느려졌고 태윤이 대부분의 일을 맡았다. 마을 사람들은 태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를 받아들였다. 태윤도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다. 누가 먼저 나서는지, 누가 책임을 미루는지, 누가 어려울 때 돕는지, 그는 글로 남기지 않았다. 다만 기억했다. 왜곡 없이, 감정 없이. 어느 날 저녁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다투고 있었다. 저 자가 물을 더 많이 가져갔소. 거짓말 마시오. 당신이 어제 2동이나 가져가지 않았소. 태윤은 그들을 지켜보았다. 누가 옳은지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누가 더 크게 소리치는지, 누가 먼저 주먹을 쥐는지 보았다. 결국 나이 든 여자가 나섰다. 둘 다 조용히 하시오. 물은 모두의 것이오. 내일부터 물 깃는 순서를 정하는 게 어떻겠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툼은 그렇게 끝났다. 태윤은 그 여자를 기억했다. 석 달 뒤 마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 젊은 남자였다. 옷은 깨끗했고 서문방의 표식이 허리띠에 새겨져 있었다. 그는 마을을 둘러보며 사람들에게 물었다. 서문태윤이라는 자가 이곳에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는 화를 냈다. 대답하지 않으면 이 마을 전체를 관하에 고발할 것이오. 태윤이 앞으로 나섰다. 저입니다. 남자는 태윤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방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당장 따라오시오. 거절하겠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무엇이라 했소? 저는 이곳 사람입니다. 더 이상 서문방과 관계가 없습니다. 남자는 품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명을 거역하는 자는 역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모르시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남자는 칼을 거두며 말했다. 좋소. 하지만 이것만은 전하겠소. 방주님께서 병이 깊으시다고. 아들이 한 번쯤 얼굴을 보러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남자는 돌아갔다. 태윤은 그 뒷모습을 보았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묘련이 다가와 말했다.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이미 저를 버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요. 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저에게는 이곳이 집입니다. 한 해가 더 지났다. 어느 날 장마가 시작되었다. 비는 석 달 동안 내렸다. 강이 범람했고 들판이 물에 잠겼다. 청년 고을 전체가 물난리를 겪었다. 관아에서 구호 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회곡까지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다. 태윤은 결심했다. 그는 묘련에게 말했다. 청년에 다녀오겠습니다. 무엇을 하러 갑니까? 제가 아는 것을 내놓으러 갑니다. 묘련은 오랫동안 태윤을 보았다.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묘려는 천으로 감싼 물건을 건넸다. 태윤이 풀어보니 오래된 장부였다. 이것은 3년 전 불이 나던 날 밤 제가 건진 것입니다. 서문방의 창고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태윤은 장부를 펼쳤다. 그 안에는 회곡마을에 대한 기록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회곡마을 소각계획. 서문태록 결제. 태윤의 손이 떨렸다. 태윤은 청년으로 향했다. 비를 맞으며 사흘을 걸었다. 청년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물바다였다. 사람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있었고 가축들은 떠내려가고 있었다. 서문방은 여전히 견고했다. 높은 돌담은 물을 막았고 저택은 멀쩡했다. 태윤은 관아로 향했다. 관아 문지기가 그를 막아섰다. 누구시오? 서문태윤입니다. 사또께 고할 일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태윤의 남루한 옷을 보며 비웃었다. 사또께서 거지를 만나실 리 없소. 태윤은 품에서 장부를 꺼내 들었다. 이것을 사또께 전해 주십시오. 서문방의 비리를 고발하는 증거입니다. 문지기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서문방이 재난 기록을 조작하고 구오미를 가로챘으며 회곡마을을 불태운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문지기는 태윤을 밀쳤다. 미친놈, 당장 꺼지지 못할까? 태윤은 넘어졌다. 진흙탕에 얼굴을 박았다. 하지만 장부는 놓지 않았다. 그때 관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소란이냐? 한 관리가 나왔다. 나이 든 문관이었다. 그는 태윤을 보더니 물었다. 무슨 일로 왔는가? 태윤은 일어나 장부를 내밀었다. 서문방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관리는 장부를 받아 펼쳤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따라오게. 관아 안에서 신문이 시작되었다. 사또는 60이 넘은 노인이었다. 그는 장부를 읽으며 여러 번 한숨을 쉬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증거는 충분한가? 장부에 모두 적혀 있습니다. 서문태록의 결제 도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사또는 장부를 덮었다. 자네는 서문태록의 아들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아비를 고발하는 것인가? 잘못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또는 오랫동안 태윤을 보았다. 자네는 목숨을 걸고 온 것인가? 이미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조사를 시작하겠다. 하지만 자네는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 증인으로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관아의 포졸들이 서문방으로 향했다. 서문태록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사또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장서각이 열렸다. 책들이 하나씩 검토되었다. 숨겨진 장부들이 발견되었다. 재난 기록뿐 아니라 뇌물 명단, 위조 족보, 조작된 계약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청년 고울이 술렁였다. 서문방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양반들이 등을 돌렸고 상인들이 거래를 끊었다. 사람들은 서문방 앞에 모여 돌을 던졌다. 사기꾼들, 우리 돈을 돌려내라. 서문태록은 관아에 구금되었다. 유 씨도 함께 잡혔다. 조사는 한 달 동안 이어졌다. 태윤은 그 기간 동안 관아 옆 작은 방에 머물렀다. 그는 창밖으로 서문방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 달 뒤 판결이 내려졌다. 서문태록은 유배형을 받았다. 유 씨는 무기징역을 받았다.
서문방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그 돈은 피해를 입은 마을들에 나누어졌다. 회곡 마을에도 구오미가 도착했다. 판결이 내려진 날, 태유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났다. 감옥 창살 너머로 서문태록이 보였다. 그는 야위어 있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다. 태유나, 내가 옳았다. 태유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문태록은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나는 권력을 지키려 했고 너는 정의를 지키려 했구나. 결국 내가 이겼다.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살아남은 것입니다. 서문태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태유는 감옥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태유는 회곡으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맞이했다. 묘련이 앞으로 나왔다. 돌아왔군요. 네. 이제 무엇을 할 겁니까? 태유는 마을을 둘러보았다. 구오미 덕분에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아이들이 뛰어놀았고 집들이 조금씩 복구되고 있었다.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를 가르치겠습니다. 묘련은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입니다. 석 달 뒤 회곡 마을 한가운데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다. 크지 않았다. 방 2칸 정도였다. 벽은 흙으로 발랐고 지붕은 나무 판자로 덮었다. 하지만 창문은 크게 냈다. 햇빛이 가득 들어오도록. 사람들은 그곳을 글집이라 불렀다. 태유는 그곳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돈을 받지 않았다. 다만 배우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든 받아들였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다. 선생님, 왜 글을 배워야 합니까? 태유는 잠시 생각했다. 글은 힘이다.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는 사람이 정한다. 글로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글로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쓰셨습니까? 태유는 아이를 보았다. 구하려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해가 저물었다. 아이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다. 태유는 홀로 글집에 남아 창밖을 보았다. 묘련이 언덕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오늘도 누군가를 태웠을 것이다. 태유는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묘련도 손을 흔들었다. 태유는 책상 위에 붓을 들었다.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다. 쟤는 바람에 날리지 않는다. 다만 언젠가는 땅에 스며든다. 그는 붓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불은 마을을 삼켰고 권력은 진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죄를 쓸어 모았고 누군가는 침묵 대신 기록을 택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남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기억을 이어주세요. 다음 밤에도 기록되지 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